우리 기획 세션 3, 팬데믹과 1, 교육 젠더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동우 선생님의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강의 기술에 관한 미디어 생태학적 고찰을 먼저 줌 상태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 공기, 생산성, 배달 앱 노동의 질식화 과정에 관하여 최석진 교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토론은 두 분 선생님 모셨고요. 첫 번째 종합토론입니다. 김상원 선생님 대구에서 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이상길 선생님. 두 분 소속 제가 밝혀드려야 되나요?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시작이 늦었어요. 앞 세션이 좀 늦게 끝나서 지금 그래서 한 10분쯤 지각했고요. 저희들은 총 70분을 지금 배정되어 있으니까 발제는 20분씩 두 분한테 드릴 거고 토론 10분씩 하면 대충 70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발제부터 듣는 걸로 시작할까요? 예전엔 제가 사회를 할 때 말이 많다고 비난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핑계대고 오늘은 말을 좀 닫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이동훈 선생님 멀리서 또 힘든 중에 발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작하시죠. 20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지금 이 정도는 들려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시대 때 기대는 강의가 전면적으로 전격적으로 시행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러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컴퓨터 기술이라든지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은 분명히 아니었으나, 이게 전격적으로 전반적으로 시행되었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으나, 이게 전개화되면서 이게 일상 일부가 되었고, 그러면서 생각보다 괜찮은 시각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심심치 않게 굉장히 잘하고 있다,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 많은 숫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식의 반응을 많이 듣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얘기하면서 앞으로도 이게 지속적으로 하나의 유용한 어떤 교육의 학습의 선택지가 될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음악 시대 중요한 교육의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특히 이 안에서 대표적인 어떤 중국 같은 추상 비디오 원격 기술이 어떻게 교육 속에서 매개가 됐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 어떤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변화하고 특히 교육 과정의 어떤 본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성공하는지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안 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잘 활용되어지고 있을 것인가, 뭐가 부족한가, 이런 식의 어떤 실용주의적인 위주의 어떻게 보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제를 하고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논의가 진행되어져 나가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정말 무엇을 변화시키고 있고 어떠한 문제라든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미디어 생태학적인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미디어 생태학을 우리가 도구로 그냥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함으로써 이런 도구에 의해서 우리 전반이 변화하고 있는 이런 학업적인 과정에 대한 생색이라든지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볼까 합니다. 온라인 교육기술은 1999년에 디지털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굉장히 교육 쪽에서 많이 얘기가 됐었죠. 혁신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유연성이라든지 개방적인 접근성이라든지 그러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어떤 뭔가 이것을 활용해서 뭔가 교육의 사회적 변화적 불평등을 넘어서서 모두가 교육의 모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민주주의 문제로서의 어떤 단계라든지 또 그 당시 어떤 구성주의적인 교육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결합이 돼서 뭔가 참여문화 기반으로 학습자 중심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지 교육 변화를 변화하든지 이런 데서 발견이 왔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교육 변화를 보면은 어떤 온라인 기술이 굉장히 혁신적인 교육 실천의 도구로 변화되면서 효율성이라든지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건이 먹고 있고 또한 이런 대부분이 이런 식의 어떤 학습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교육 방식의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그 효과를 검증하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특히
재정 위주라든지 이런 것을 겪고 있는 대학에 이런 온라인 교육을 뭔가 새로운 패법같이 망병통치학같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효율적인 교육도 제공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대학의 기업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이런 어떤 특히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 기술들, 비대면 기술, 이런 이런 공식 비대면기술, 아니면 비대면기술이나 그런 다양한 방식이 그 과정 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특히 이런 줌 같은 비대면 온라인 기술이 전국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가 방향 같은 걸 보면 그리고 이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잠재력을 끌어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잘 그걸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교육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화시키고 아니면 민감화라든지 이런 문제에 그런 어떤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수에 나오는 소수의 목소리에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인프라를 지원할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교육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위기 상황에서 뭔가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식의 온라인의 이런 공개식 화상 기술이 되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식의 얘기가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서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기술이라는 미디어를 접근한 시각에서 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특히 기술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보호적인 시각이고, 또한 어떤 기술을 굉장히 최신의 것이 가장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제하면서 이것이 문제를 한다는 것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특히 과연 그랬을 때 도대체 뭐가 변화하고 뭘 생각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활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전반적인 전체론적인 시각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뭔가 이런 기술 활용이라든지 기술 효과에 대한 연구를 넘어서 미디어 환경으로서 그 기술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생태학적인 시각을 가져가시는 게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미디어 생태학적인 시각은 아까 얘기했던 도구적이고 결정론적인 시각들입니다. 조금 더 미디어를 중립적인 하드웨어를 두지 않고 이런 것에서의 어떤 반대성, 그러니까 사실 줌이라는 하나의 기술에 불과 하나의 도구에 불과 하다는 그냥 활용만 잘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런 것들이 교육 측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학 측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어떤 사회 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울리면서 사실은 여러 큰 전체적인 변화 마치 이게 하나의 도구를 선택해서 하나를 기술 하나를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커스텀 하나처럼 생태학적 전체의 어떤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시각에서 이거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미디어를 기능 자체가 아니라 어떤 이런 상호작용이라든지 이런 교육과정의 어떤 미디어 과정을 구조화하고 그 안에서 그런 내용이라든지 인간 경험이라든지 무용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주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건적인 맥락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 그래서 그런 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런 것들이 변화가 어떤 지점의 변화를 내릴 것인지 그 지점들을 좀 살펴보고 그러면서 앞으로 좀 능력을 진행하고 싶지 않다는 게 저는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그 교육의 역사, 특히 이제 교육 쪽에서는 교육의 내용에 좀 포커스를 맞추지만 저는 미디어 속에서 이런 교육을 이것을 이런 하나의 이런 그 문화, 교육이라는 문화적인 것을 구성하는 맥락으로서 미디어 환경을 좀 같이 그 관계성 속에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교실의 역사라든지 대학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디어 환경의 진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의 어떤 현재 어떤 연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인쇄문화에 기반한 거는 어떤 정보 시대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의 다양한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서 계속 재편 과정이 이루어졌죠. 근데 기본적으로 인쇄문화에 기반한 어떤 전통적인 어떤 시공간적인 어떤 경험이라든지 시간적인 경험성이라든지 그 안에서 연구는 사회적인 경험, 사회적인 심리적인 경험이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육개수 식사하는 경험, 문화의 가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선 질서라든지 공간 질서라든지 규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교육 기술로서의 어떤 중요한 살펴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환경으로서의 어떤 중요한 플랫폼의 성격 같은 걸 보면 써서 알겠지만 일단 물질적으로는 이런 비디오 아웃풋을 비디오 이런 것들이 가져야지 참여를 할 수 있고 또한 대부분 그러니까 그 화면이라든지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동안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뭔가 대면해서 뭔가 수업을 참가하는 것을 많은 부분 모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그 안에서 기술적인 인터페이스 보면 상당히 그 질적으로 다른 방식의 구조가 매개화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중의 미디어 형식 일반 교육으로 보면 유사한 어떤 모사한 기본 제공이라죠. 스테시스 여러 연구자들이 소위 말해서 어떻게 수업에 참여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온라인과 인터넷에서 같이 다 제공되는지 비슷하게 오히려 온라인에서 더 많은 것을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중도 마찬가지로 교실에 들어가기, 출석하기,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교육시키기, 그 다음에 수업 활동하기, 칠판 사용하기, PPT 수업하기, 학생들 발표하기, 그 안에서 뭔가 어떤 대면에서의 어떤 말과 언어적인 표현, 비언어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다 기술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그런 어떤 형식이라든지 그것들 상징적인 형식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방식의 어떤 질적인 어떤 그 성격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 점을 한 세 가지 정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시간적 공간적인 편향성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중으로 기존은 우리가 특정 장소의 물리적인 근접성에 의해서 어떤 교실의 어떤 경험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것들은 모든 장소의 가상적인 근접성을 바꾸고 그러면서 여러 장소의 사람들이 연결된 가상 공간을 만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들의 주변 장소들까지 개인이 속한 있는 사적 공간까지도 어떻게 보면 줌의 시각적인 공간에 일부러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상, 그러니까 다수의 위치가 구성한 공동의 가상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한 개 이상의 윤회적인 공간이 합성되어서 만들어지면서 사실 장소로서의 교실에 가서 어떤 공간적인 일상성이 사라지고, 대신에 어떤 각자의 위치와 배경이 콜라주처럼 만들어진 같은 장소 협으로서의 가상 교실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의 소위 물리적인 공간에서 가지고 있었던 고정성이라든지 공식성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만들어진 그 공식적인 것, 공식적인 것 이런 식의 것들이 좀 대신에 유동성, 비공식성, 자기중심의 어떤 가상적인 근접성과 자기중심적인 어떤 가상적인 근접성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기존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더 나은 심리적인 관련 같은 것을 만들면서 이런 가상 공간을 만들어진다는 거죠. 더 큰 것은 특히 공간 전환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략되면서 특히 과정적인 공간,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가는 시간이라든지 중간에 끝나고 나서 가기 전에 같이 서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워터쿨러 같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의례적으로 나누는 그런 소속감이라든지 유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과정이라든지 시공간적인 것들이 생략이 되죠. 그러면서 오히려 시간 개념은 굉장히 현대적인 중요한 즉각적이고 신속한 수업 비주얼 중요가 되면서 개념은 로고가 로고고 체크인의 어떤 시간 감각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술 커뮤니케이션에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시화되는 로고 기록으로 많은 시간 승부를 한다든지 또한 이 시간이 그러니까 공간성을 시간에서 분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타임존과 분리화돼서 초지역성이라든지 초시간성이라든지 이런 성격을 갖게 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어떤 장소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리되면서 사실 이런 것들이 교육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지점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간은 때에 따라서는 기계적인 연결성, 와이파이가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굉장히 순간적으로 불안정성이라든지 낯선 기계적인 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때때로 경험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현실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몸이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중이 인터페이스 하는 방식에 있어 프레임화되는 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부로 굉장히 제한적인 방식으로 담겨져 있고, 편집 정보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것도 이게 비디오 시작이라든지 중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이게 비가시성으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고, 그러면서 이런 어떤 몸의 일부라든지 이런 비언어적인 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굉장히 이런 뭔가 커뮤니케이션,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의 방점이 찍혀 있을 정도.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얼굴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이런 시각적인 수학적인 정보를 전달하시는 가시화를 시키지만 이런 것들이, 이런 수업이 어떤 내용,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그것을 전달하는,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범위에서만,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적인 장소라든지 이런 데서 얻을 수 있는 다각적인 지각 정보, 이런 분위기 정보라든지 신체적인 정보, 클래스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경험하고 있다는 그리고 그 다음에 또한 흥미로운 것은 이게 우리가 전후하는 공간이 되게 동등하게 선생과 학생 이게 모두 평면적으로 입체적인 공간이 평면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참여자가 자기 모습 보면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서 또 보여지는 슬라이드 웨어 같은 것도 동양화는 굉장히 정량화 보여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이런 어떤 현존, 육체적인 현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만 그런 것들도 되게 쉽게 축소하거나 비과시화되고 그런 행위라든지 그러면서 이것을 다시 학습 전달의 효율성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뭔가 전통적인 지각적인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현대적인 위치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 대신에 기계적으로 형성한 간접성이라든지 자기 중심적인 인간 지각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러면서 대면 도시에서 어떤 공동감과 공동의 분위기 그 다음에 비현학생 것들이 자기 감각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별화시키고 비가시화시키는데 사실 교육에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그동안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었는데 이런 중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것들이는 수업의 지속성 그 다음에 물리적인 근접 가상적인 근접성 이런 것들이 다 희생되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사회적인 어떤 공간적인 여부라든지 말과 말의 시간적인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생각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시선도 그렇고 그래서 시선도 되게 시선이 되게 스스로도 서로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 눈의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씩 서로를 바라보는 것과 좀 바라보지 않는 그러니까 시선의 교류가 살짝씩 빗나가면서 사실은 이런 시선이 얼굴을 마주친 자체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을 뿐 서로를 배려한다든지 어떤 관계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보다는 되게 뭔가 이 교류 상황을 대체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교실을 관여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술적으로 규정되어지는 상호작용의 방식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시간이 많지 않아요. 3분 정도로 마무리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기술이 굉장히 90년대 말서부터 이런 온라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대학은 이제 더 이상 캠퍼스가 필요하지 않고 그럴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지금도 그런 얘기가 대학 캠퍼스 필요하지 않지 않나?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그동안 대학에서 해왔던 것들이 과연 이런 식의 어떤 비대면 어떤 온라인 기술이라든지 중국에 국가되어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 특히
이런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의 어떤 주민 환경에서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유대감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거리라든지 정말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되게 그 생략되어지거나 이런 전달 효율성에 대해서 중국들이 볼 수가 있고 정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탈장수화된 편입화된 교실이 그러니까 뭔가 그 하나의 그 컨텐츠 전달 과정으로 인식되어지고 그러면서 뭔가 그 학교 전체 시스템 같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컨텐츠 전달 과정으로 근데 사실 이 컨텐츠 전달 과정이라고 하면서 했을 때는 이것을 전달하는 어떤 강의자의 위치도 굉장히 불안정한 위치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어떤 운영화라든지 그런 들어올 수 있는 훨씬 더 알려져 있다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을 통해서 어떤 교육의 문제를 하고 또 사회 문제를 교육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이런 문제를 또 기술로서 해결하는 이런 기술 폭주의가 이런 식의 어떤 기술을 추동하거나 기술의 전반적인 policy라든지 이런 교육기술의 이런 정책관념이라든지 교육관념이 지배지는데 사실은 이것을 자세히 보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고 또한 이런 것들을 과연 이런 기술, 이런 식의 기술이 과연 효율적인가, 필연적인 해법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별로 던지지 않은 채 이런 것들을 도구로만 바라보고 주어진 거로만 바라보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평정하지 않을 것도 일단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교육 기술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접근성을 보장한다. 이런 것들 최우선 교육 가치로 보는데 과연 접근성이 교육의 가치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어떤 서비스 거래라든지 학습 관리의 문제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굉장히 국한시킨다면 그리고 이걸 당연히 기술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 기술 해법적으로 나가는 이런 방향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이런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니라 이런 무엇을 위한 이걸 할 것인가 어떤 교육 가치를 가져갈 것인가 우리는 어떤 교육 가치를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가 더 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과연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양가적인 측면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좀 기술에 대한 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그런 장비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회의도 줌으로 하고 있는데, 팬데믹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돌연히 줌 테크놀로지로 강의를 해야 되는 많은 교수, 교사, 강의자들의 고민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만능주의나 기술 해법주의보다는 교육의 가치를 좀 더 먼저 생각하면서 기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한 거에 대한 고민을 잘 면밀하게 잘 살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 최석준 선생님의 발제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최석준 선생님. 지금 선생님도 20분만 드릴게요. 네. 시간 측정 잘 하시고, 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퍼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PPT 좀 띄워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북한대학원 최석준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직해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발표 내용은, 목소리 들리세요? 네, 들려요. 이번 발표 내용은 제가 1년 동안 배달앱 노동에 대한 현장 연구를 했었어요. 연구재단 프로젝트로 서울과기대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체적인 논문이라기보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 제주제 세션에 맞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워낙 이렇게 이어지는 얘기가 되어서 그래서 좀 짧은 시간에 쓴 거여서 같이 거친 부분이 많아서 일단 읽어주신 토론자 선생님이랑 사회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배달앱 노동 실천 과정에서 형성되는 시간성, 공간성,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함으로 해서 팬데믹 시대 이게 이어지는 거지만 여기에서 확산되는 불평등의 확산의 속성이나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다 됐나요, 선생님? 아직 안 되셨나요? 예, 선생님 슬라이드로 좀 해주시면 제가 넘기면서 할게요.
예. 됐죠? 예. 이제 제가 하면 될까요? 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넘겨지는데요, 선생님? 이걸로, 네네. 네, 이쪽으로요? 예, 되는지 확인만 해볼게요. 이게 작동 안 되는데요? 그냥 클릭하시면 제가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2020년 들어 선생님들 다 많이 접하시겠지만 배달 업무의 과로로 인해서 사망한 배달 노동자 소식이 계속 연이어 보고되고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 죽음은 대부분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의 형태로 해서 유통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죽음과 폭력을 전시하는 수많은 기사들 속에서 같이 섞여서 논의되다가 증발하는 다시 이제 다른 사람의 죽음으로 다시 등장하는 형태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근로시간 제한이라는 그러한 대책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배달 노동자들한테는 허망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실제 배달 건당 임금을 하는 조건에서 많은 노동자들은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일해서라도 생활을 유지하기를 위한 수입을 벌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배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환경 자체가 개발 노동자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 밖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자극적이고 스펙타클한 볼거리로 제공되는 죽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느린 폭력,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영향력들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좀 넘겨주시죠. 네. 닉슨의 느린 폭력이라는 개념은 배달 노동자가 경험하는 취약성의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느린 폭력이라는 거는 기후 변화나 기름 유출이나 살림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전쟁을 하고 나서 이제 굉장히 황폐화되어져 있는 삶 속에서 오는 효과들이 굉장히 비가시적이고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서 축적되는 폭력을 얘기를 하면서 전형적으로 폭력으로 인식이 되진 않는 굉장히 소모적인 폭력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닉슨 같은 경우는 이 느린 폭력이라는 것을 개념을 통해서 스펙타클한 폭력 중심으로 얘기되어지는 공공적인 논의가 좀 더 이런 비가시적인 논의, 폭력에 대해서 이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환경하고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현대 자본주의가 생태계를 굉장히 한번 사용하고 버릴 수 있는 걸로 취급을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확산된 생태계의 취약성을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가지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러한 삶을 지속시키는 조건들이 계속 침식되는 상황들은 굉장히 큰 사회적 갈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느린 폭력이라는 개념을 확장시켜가지고 현대사회에서 인종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을 질식 과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이러한 논의 연장선상에서 배달 노동자를 숨쉬기 힘든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환경과 거기에서 작동하고 있는 느린 폭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발견했던 주요한 속성이 3가지가 나왔었어요. 시간, 공기, 공간을 공기라고 얘기를 했지만 생산성. 그래서 이 3가지를 틀로 해서 글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인 시간부터 보면요. 넘겨주실래요? 흔히 시간의 확산을 통한 생산성 증가가 우리의 삶에서 여가혁명을 이끌 거라고 후기 산업사회에 대한 논의들이 얘기를 해왔었지만, 실제 디지털 기술 효과에 대한 논의들은 기술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 빠르고 분주하게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사 같은 경우에는 가속화된 사회를 3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적인 가속화, 그러니까 통신, 교통, 생산의 속도가 빨라지는 걸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사회가 변하는 속도 자체가 빨라졌다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결국 이제 기존에 우리가 있었던 제도적인 안정성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을 내포하고 있고, 세 번째는 삶의 속도에 대한 걸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수행하는 행동이나 그런 것들 자체가 시간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는 문화적인 가속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사는 이 첫 번째하고 세 번째에 존재하는 모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흔히 기술의 가속화가 더 많은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가의 증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굉장히 시간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와크만 같은 경우에 기술의 가속화와 일상생활의 서두름의 감각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되어 있는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연구를 할 때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집단적인 리듬, 가정, 희망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거에 맞춰서 사람들이 시간 실천이라는 것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 논문에서 보려고 했던 건 이 생산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가치, 그거에 맞춰서 이제 시간 실천이라는 게 구성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많은 연구들도 그 이런 정보통신 기술의 확산이 작업 공간의 연결성을 확장함으로써 오히려 여가가 늘려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생산적인 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여하게 되면서 지속적인 연결성이 오히려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시간 빈곤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불평등이나 그런 거를 경험하는 중요한 축의 하나가 이 시간에 대한 통제권인 거죠. 삶의 취약성이랑 불평등을 경험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선생님 좀 넘겨주실까요? 네.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음식 배달 노동의 확산 과정 같은 경우에도 이 세 가지 측면의 사회적 가속화하고 중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일명 짱깨집이라고 얘기하는 직접 고용을 통해서 음식점하고 배달원이 고객, 굉장히 단순한 루트에서 이제 IMF 이후에 전반적으로 다 간접 고용 형태로 그 특수 고용화가 되는 중에 하나가 여기에 됐던 거죠. 그래서 배달 대행업이라는 게 나오고 거기서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일하기 시작을 하고 지역 거점에서 이제 배달 대행업이라는 그 사업을 하면서 이 프리랜서로라는 배달원들을 데리고 일을 하면서 운영하는 방식들이 생각이 생겨나고 여기에서 이제 배송 루트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 회사, 보험사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일종의 산업이 형성이 됩니다. 이때는 배달 노동자 같은 경우에 이제 대신 이전의 것보다는 자기가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만약에 더 많이 일한다면 더 많은 것을 벌 수 있다는 그 희망과 더불어 그거를 대신에 이제 수수료나 오토바이 대여료, 프로그램 사용료, 보험료 이러한 비용들을 다 지불하는 형태가 되었고 2010년 이후에는 스마트폰 확산되면서 이제 플랫폼 대행업이 이제 그 플랫폼 산업으로 이제 진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제공했던 프로그램 회사가 전국망을 구축하는 배달 대행 플랫폼 회사로 진화한 게 뭐 바로거나 부루, 생각대로 이런 거고요. 이제 이후에 이제 원스톱 서비스가 돼서 배달 주문 대행 업체와 이 배달 주문 대행 업체가 그 배달 대행 업체까지를 열면서 이제 원스톱 서비스가 된 게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러한 그 쿠팡이츠 이러한 것들입니다. 선생님 예. 그래서 그 이러한 배달 앱을 매개로 한 노동과정 같은 경우는 새로운 형태의 그 연결성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형태의 연결성이 그 굉장히 많은 시간 압박을 만들고 이 시간 압박 속에서 얽혀져 있는 복잡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기들의 생산성을 확장하기 위한 시간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달 앱 입장에서는 빠른 배송을 하고 음식점에서도 그 주문 제약에 맞춰서 하고 이러한 형태의 것들이 생기는 거인 거죠. 그리고 특히 음식이라는 상품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시간 압박이 많은 형태가 구성이 됩니다. 이 속에서 이제 이러한 비용들에 대한 것들이 배달 노동자들에게 많이 전가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효율을 따라서 더 많은 것을 배달을 함으로써 일정적인 수익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그 다음에, 예. 넘겨주실래요? 예, 여기요. 예. 근데 이게 상호 연결성이라는 게 굉장히 보이는 것처럼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측을 굉장히 못하게 돼요. 왜냐면 이게 그 배달 노동자 같은 경우도 한 앱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앱을 쓰는데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 이제 정체가 되면 우천 할증을 주는 곳에 넘어가게 된다거나 그러니까 도대체 지연이 생겼을 때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게 지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어렵고 끊임없이 이제 밀려나는 콜들이 생기는 거인 거죠. 예,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이제 기다리는 시간을 쭉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노동 배달 산업이 진화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직접 고용에서 배달 대행업으로 넘어가는 것도 이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았지만 그 시간에 다른 잡무를 해야 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었기 때문에 거기 넘어가는 형태가 되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간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다시 이렇게 자신들에게 모든 비용이 전가되는 것을 받는 형태의 진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배달 노동자들은 스스로 최대한
그 자기 착취라고 흔히 얘기하는 최대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면서 신호 위반, 과속, 차속, 차선 넘나들기, 뭐 인도 주행 이러한 것들의 위험한 노동 실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처음에 배달앱이 생겼을 때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을 제시했지만 지금은 이제 다시 노동자들에게 다 전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후 숙련된 배달 노동자의 경험이 데이터가 쌓이고 나서는 올해부터 이제 AI가 굉장히 급속하게 확산이 됐는데 AI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비숙련 그 단기 노동자들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이제 공기인데요. 배달 노동의 주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그 물리적 공간에서 이동인데 물리적 공간이라는 것은 다양한 공기가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은하연구 진영에서 많은 연구들이 비가시적인 폭력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해왔었는데 대부분 몸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었고 공기라는 것은 공간하고 이제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얘기가 되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몸이 가지고 있는 동물성 그리고 이 환경성을 강조하는 연구에서 숨쉬기와 공기에 대한 그 학문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아파타가 얘기했던 흑인의 그 인종주의의 속성을 질식이라고 얘기했던 아파타도 그 중에 하나인 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종주의가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축적의 문제라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사회에서 작동하는 인종주의의 방식이라는 것이 그 끊임없이 쭉 오래된 누적되는 질식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논의하기 위해서 세 가지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환경적 공기, 생물학적 공기, 사회적 공기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오염된 공기는 숨쉬는 그거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거에 영향을 미치고, 이거는 또 빈곤하고 그러한 불이익 같은 경우는 물질적인 박탈만이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사회적인 공기를 통한 질식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공기 개념에 대한 논의가 그 배달노동 과정에서 작동하는 비가시성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폭설, 폭우, 이러한 자연재해, 미세먼지, 코로나19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데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은 물리적인 사회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흔히 말하는 갑질에 해당하는 것들을 맞담해야 되는 것이 계속 몰리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제하는 사람은 굉장히 원거리 통제의 형태로 진행이 되지만 이거를 실제 시행하는 배달 노동자가 거기에서 가해지는 비용과 위험과 그런 것을 다 아는 채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는 공간에서 이제 사회적 공기 면에서 보면은 선생님 넘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그 사진을 보면 뭐냐면요. 이게 고급 아파트예요. 그래서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출입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팬데믹 코로나19 확산되고 나서는 정말 많은 건물에서도 이 화물 엘리베이터로 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감시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정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을 할 때 외부 사람들에게 최대한 노출이 되지 않는 삶의 이동 도전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배달 노동자가 배달하는 음식은 원하지만 배달 노동자의 몸은 원하지 않는 형태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 속에서 굉장히 억압적인 관계들을 맺고 있다라는 거인 거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채팅방에서 하나를 발췌를 해왔는데요. 금지가 되어 있어서 안 올라가려고 했는데 올라와도 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올라갔다가 이게 굉장히 많은 눈치를 받으면서 얼굴이 화끈거려서 와서 그러니까 이러한 멘탈이 붕괴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없는 상태고 상담센터 같은 경우도 연결이 안 되고 챗봇 형태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들의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안 들리는 형태의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가 최대한 느끼지 않는 형태의 기계화를 만드는 게 오히려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인 거죠. 선생님 넘어가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은 보이지 않는 반면에 실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위협으로서 배달 노동자의 몸을 보고 있고, 이것들이 인간적인 존재로서의 존재를 인정받지 않는 사회적인 죽음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 이러한 속에서 그 죽음에 대한 보도 기사를 보면은 댓글들이 정말 뭐 당연히 죽어도 싸다, 뭐 돈 욕심 부려서 그렇지, 이러한 형태로 버틀러가 얘기하는 추모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는 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냥 이거 보면서 쭉 그냥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어떻게 예를 들면 스마트 시티, 뭐 이러한 환경 오염적인 공간 구석에서 구축되는 비내면 환경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멀리 있는 공간에서 이 컨트롤을 하는 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해서 푸코가 밀류 베이스드 거버먼트라는 개념을 살짝 그 완전히 디벨롭 시키진 않았지만 이러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훈육이나 주체를 중심으로 했던 통치가 아니라 이제 그 하나의 환경 속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할 수 있는 형태의 환경을 만드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감시사회에 대한 논의인데, 최근에 스마트 시티나 이러한 그 생체인식에 관련된 연구들이 이 푸코의 개념을 확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의 패턴을 구성하는 생철학을 만드는 환경들을 만들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배달노동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리모트한 형태로 끊임없이 관리가 되어지고, 직접 어떻게, 선생님 다음 장으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어떤 거냐면요, 계속 배달 노동의 프로모션 요금이나 뭐 배차 시스템이 변화하는 것들을 해놨거든요. 계속 이제 AI라는 형태로 자동화되는 형태와 숙련 노동자가 비숙련화로 쪼개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정당화하는 것은 이 배달 노동의 안정성을 위한다라고 배민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2월 달에 그 배민, 선생님 한 번만 더, 배민 앞에서 이루어졌던 시위였어요. 그때 프로모션을 없애고, 이 프로모션이 되면 시시각각 그 시기가 달라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안정성을 요구하는 시위였는데, 이때 이 시간에 맞춰서 배민 같은 경우에 이 앞에 이제 우아한 형제들의 본사가 있고, 뭔가 전달될 통로가 없으니까 그 앞에서 모여서 하는 건데, 이때 눈이 왔었고, 이때 눈 오는 프로모션으로 5,000원 넘게 때려가지고 거의 그 여기 모이지 않고 다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전에 이루어졌던 노동에 대한 통제가 굉장히 원거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공유하고 싶은 걸 하나 올렸어요. 이 글에는 안 올렸는데요. 되게 고민이 됐던 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물론 문화연구자로서 제가 무슨 정책을 하지도 않고 어떠한 대안을 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없지만, 흔히 이게 기술 결정론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오픈 채팅방을 1년 넘게 한 4-5개를 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따라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결국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어떻게 자기가 인간적인 존재로서 인정을 받을 것인가라고 저는 느꼈었거든요. 이게 우버이츠 같은 경우에는 한 배차예요. 한 배차여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대신 수익이 많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련 배달 노동자들 사이에서 우버에 대한 굉장히 좋은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손님이 대부분 외국인이었고 호텔에 가면 너무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영어도 못하고 로비라고 하는데도 와서 팁도 주고 엄청나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들이 자기가 배달을 하더라도 인간으로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근데 이거에 비해서 이제 쿠팡이츠나 배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어떠한 협상도 없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돈 뿌리는 방식으로 노동을 조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 좌절감? 이것들이 위험하게, 돈이라도 벌어야 되잖아요. 계속 위험에 몰고 가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거 지워주시죠. 좀 길게 말하고 싶은 게 설명하고 싶은 게 많았을 텐데 시간 제약상 여기서 끊고, 저도 좀 자중하면서 바로 토론으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먼저 대구에서 기다리고 계신 우리 김상원 선생님께서 토론을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자, 김상원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는군요. 네, 토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한 8분에서 10분 정도. 네. 네, 그렇습니다. 두 분 발표 잘 들었고요. 우리 이동호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여전히 이렇게 뜨거운 잡는 개념 가지고 많이 매달리는데, 현실에 있는 얘기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보고, 저도 현실적인 문제를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재석진 선생님 논문은 제가 이렇게 혼자 구성을 보니까 저보고 주로 이제 이동호 선생님 토론을 재석진 선생님 토론은 우리 이상기 선생님이 해주실 것 같아서 나중에 8대2 정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보면 우리 유선 선생님은 여전히 지금 뒤에 있는 이 화면은 부산에 있잖아.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전국 어디에 제주도에서도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제가 학교에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공간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보통 보면 아직도 이제 선생님 말씀하실 때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계속 느낀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교육을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수업에 참여를 할 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한때 많이 했던 얘기가 인터넷망을 통한 이런 새로운 상황이 민주적인 어떤 참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교육에서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지만 이 민주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철저하게 네트워크로 매개되기 이전에 비매개적인 상황에서 형성됐던 개념을 자꾸 새로운 환경에 투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네트워크 상황에서 마련되는 이런 참여는 과거 우리가 그 대면 상황에서 만들어냈던 민주적이라는 개념과는 거의 무관한 전혀 새로운 형식으로 개념화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참여의 형태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자꾸 이전에 사용하던 개념들을 투사를 해가지고 특히나 이쪽을 통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이데올로기화 시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 특히 중국으로 일어나고 있는 교육 현장을 보면 민주적인 것과는 사실 거리가 먼 아주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편향성에 의한 독재가 확증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어떤 참여의 속성을 가지고 자꾸 민주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강의할 때 보면 선생님들은 여전히 활자 미디어 시대, 그 다음에 실제 교실에서 하던 강의는 이게 체화가 된 상태라서 그런 방식으로 계속 교육을 준 상태도 하고 있는데 2010년 이후 스마트폰 보급 이후의 세대는 우리하고는 아주 다른 체화와 육화 상태를 가지고 디지털을 체화시킨 세대가 돼가지고 이미 이 가리키는 교수자하고 수업을 듣는 교수자가 전혀 다른 감각력들을 갖고 있는데 그 갭을 잘 극복을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예로 올해 특히 2020년에 대학을 간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 아마 모르긴 하지만 좀 이따가 조사를 해보면 학교별로 아마 신입생들의 강의 만족도가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학교 교육 혁신본부나 이런 데서 대부분 학교에서 분석을 할 때 역시 강의는 대면 강의를 해야 되는데 비대면 강의를 하니 강의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좀 더 강의를 이렇게 실시간 대면 상황과 비슷한 압축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분석에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학에 온 신입생들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그야말로 1타 강사에 인강을 보고 자란 세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생들 수업도 잘 안 들어요. 걔들은 얼마든지 원하기만 하면 전국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자기가 원하는 과목들을 화면으로 보아온 세대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1타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10여 명에서 20명에 이르는
강의 보조 지원 세력을 가지고 강의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그 PPT를 가지고 있고 가장 좋은 강의 이 교재를 가지고 가장 적합화된 인터넷 강의를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학을 갔더니 이거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엉망진창이에요. 이 돈을 내고 내가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이 학교로 왔나. 여기 서울대학교인데 우리 성경쌤 같은 거 여기 연세대학교인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학교인데 교수들이 왜 저 모양이에요? 정말 수준이 안 맞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엄청난 갭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화면상으로. 화면은 똑같은데 돈을 얼마 안 내고 배웠던 내가 스터디 강사들은 너무 잘 가르쳤는데 왜 대학을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괜찮은 대학에서 왔는데 대학 교육이 정말 듣고 있으면 잠만 오고 수업 같지도 않은 거죠. 그 이전에는 대면 수업에서 교수하고 학생 간의 만남을 통해서 일정 부분 갭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여지가 있었지만 대학 교정이라든가 대학 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업 시간에 부족한 내용을 상당 부분 메이크업을 해줬는데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수업으로만 승부했다는 상황인데 지금 취임생들이 볼 때는 이거는 정말 대학 엉망진창이라는 판단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입생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밀도와 이전의 세대가 갖고 있는 감각밀도 차에서 발생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매개되는 환경 자체가 완전히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다른데 우리는 단순히 동부로 보고 그래도 뭐 학교에서 하는 수업이랑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 문제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이동선생님 또 공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주어진 물리적 공간에 들어가거나 이 상황에서 수업을 했다면 지금은 어디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간을 그야말로 만들어내는 거죠. 접합에 의해서 공간을 만들어지고 그 공간은 중 수업이 끝나고 나면 공간이 없어진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간은 영원히 나와 있습니다. 녹화된 이상. 우리 물리 세계는 없지만 공간이라는 형태로 영원히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그 공간과 한번 체험해볼 수 있는 여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마치 뭐 평행 우주처럼 우주 어딘가에, 저 외의 세계 어딘가에 그 공간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달라질 때마다 공간을 바뀌고 또 시간도 마찬가지로 이 웹상에 남아있는 한 언제든지 절취가 가능한 내 필요에 의해서 절취가 가능한 시간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전면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육과 교육에 동반되는 매개되는 미디어 시스템 자체에 대한 성찰 없이는 마샬 맥주가 옛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왜 자꾸 20세기의 시선과 방식, 그 다음에 제도를 가지고 21세기를 평가하거나 혹은 21세기에 해당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건 참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대학에 특히나 대학 중고등학교는 좀 제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대학 교육의 현장은 아주 심각한 미디어 차가 상태의 이격이 넘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차석진 선생님 그 발표하신 걸 보면서 그 대부분의 내용에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초기 자본주의 시스템이 정착되는 단계와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은 비숙련 노동자의 끊임없는 유입, 초기 자본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누구나 몸만 있고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자본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그렇다면 단가가 떨어지거나 고신 노동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어도 이런 상황은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스로 소진시키는 이 소진사회, 피로사회로 가는 이 부분 중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들, 프로레타리아 몸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장 자기 소진이 심할 수밖에 없고 그 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는 자연을 우리의 일방적인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념 체계가 성립한 근대 이후에 하이드거가 고민한 것처럼 마지막 남아있는 단계가 인간 자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휴먼 리소스라는 말을 아무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이 시대. 인간이 자원이라고 해도 그렇지 인간이 자원이 이사과의 영어 제목이 디파트먼트하고 휴먼 리소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지 인간 자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이 상황과 효율성이 절대 정신이 되어 있는
두 개가 결합하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몸밖에 없는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상윤 선생님, 네, 토론해 주시죠. 예, 이동우 선생님 반갑고요. 최석진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선생님 발표가 크게 지금 팬데믹과 일, 교육, 젠더라는 제목의 세션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두 가지 좀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공통점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팬데믹 상황에서 전경화된 그런 디지털 자본주의 하의 생활 양식, 우리 삶의 양식 같은 것들이 어떤 모순이나 문제점들을 쌓아가고 있는가, 그 안에 이제 어떤 균열이 내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 논문을 너무 재미있게 진심으로 잘 읽었고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상우 선생님이 이제 저는 최석진 선생님과 더 많이 토론하라고 주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좀 그러기가 어려운 게 제가 주문 벌써 2학기째 모든 수업을 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경험이 좀 쌓여 있지만 배달 관련해서는 저는 2000년에 유학 마치고 돌아온 이후로 사실 음식을 배달시켜 먹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없고 배달 앱도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릴 만한 게 없어서 아마 두 분 발표에 대한 코멘트를 비슷하게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동우 선생님 그 발표문 관련해서는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른 하나의 농담이 있는데 그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가 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틴어로 이제 코기토 에르고 숨인데 그걸 빗대서 코비드 에르고 줌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재밌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코기토 에르고 숨의 이 핵심은 에르고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생각한다라는 명제나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는 둘 다 평범한 명제인데 그걸 그렇기 때문에 에르고라는 접속사로 이어서 어떤 논리적인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주체라는 어떤 태제를 구성한 게 이제 그 논리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코비드 에르고 줌이라는 것도 결국 이제 코비드니까 우리는 줌을 쓴다. 근데 여기에서도 에르고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라고 너무 당연하게 급박한 방역 위기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라는 명분으로 우리가 특히 이제 고등교육 체제에서도 전면적으로 줌을 활용하게 됐는데 사실은 정말 그렇기 때문에 라는 논리가 성립 가능한가? 여기에 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논문이 이동우 선생님의 논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그런 문제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읽으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논문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일단 너무 설득력 있게 또 세밀하게 이 서술을 해주셔서 그 점이 참 좋았어요. 근데 이제 미디어 생태학적인 관점이라고 제목에도 다셨고 이제 논문에서 표방을 해주셨는데 그 미디어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실제로 이제 진행하신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줌이 제공하는 기술적인 어포던스라든가 또는 사람 대 컴퓨터 간의 그런 인터랙션 또 사람 대 사람 간의 인터랙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단히 어떤 현상학적인 그런 기술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서로 두 가지 이 미디어 생태학적 관점과 현상학적 기술이 연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기술이나 분석이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규범적인 논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변화했다 또는 이런 그 미시적인 상호작용이 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게 지금 어떤 새로운 교육 환경이 되었다라는 서술로
논의를 마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동우 선생님이 이제 끝부분에 포스트먼을 인용을 하시면서 이것이 가진 어떤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그런 차원에 대한 질문을 제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게 과연 어떤 게 될 것인가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한편으로 교육에 대한 어떤 규범적인 관점이 전제가 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교육은 사실 이래야 하는데 지금 이런 어떤 줌 같은 미디어 환경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편향성이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든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김상호 선생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그런 어떤 그 온전한 교육 환경 또는 인터랙션이 어떤 진정한 기반이 되는 교육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특수한 역사적 시대를 살아오고 또 그 안에서 교육받아온 우리들이 가지는 어떤 편견일 수도 있고 잘못된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교육 환경에서 새로운 종류의 어떤 가치 판단과 또 성장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이동우 선생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최석진 선생님 논문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년 정도 진행하신 현장 연구가 바탕이 되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되게 생생한 현 상황에서의 노동 통제라든가 열악한 노동 환경, 이른바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고 이야기하는 배달 노동 관련한 정보들을 잘 읽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되게 비판적이면서도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주셔서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몇 가지 되게 중요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계신데, 이제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서 결국 어떤 불평등이라는 게, 특히 계급적인 불평등이라는 게 이제 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나타난다는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흥미로운 어떤 관찰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시간이 외주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이런 어떤 불평등이 이 노동계급 안에 특정 집단과 또 다른 집단들 사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그 집단들 간의 어떤 시간 투쟁 같은 것이 벌어지고 있다는 면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달 노동 앱을 활용해서 이제 노동을 하는 그런 비숙련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노동 시간을 AI나 여러 플랫폼 기업들이나 이제 또 길게 보자면 어떤 다른 그 배달을 원하는 많은 일반 노동자들에 의해서 압박받고 있고 일정하게는 착취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이 문제를 둘러싸고 되게 사회적 행위자들이 이 다양한 경합하는 관점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종의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내 노동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아니면 내 생활 리듬을 더 빨리 하고, 그렇게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이 배달에 그러니까 이용하는 배달 노동자들에게서도 그런 어떤 그 노동 유연성에 지지하고 어떤 정규직화하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배달 단가를 올리는 방식의 그런 어떤 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이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행위자들의 관점들은 되게 다양하고 일정하게 경합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생활 양식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궁금증이 하나 들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일종의 젠더 문제가 여기에서 그 많이 다뤄지고 있지는 않은데 저는 이 배달 노동자들이 주로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일종의 이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있고 그리고 이런 그 남성들의 고유한 남성 문화가 이 사람들의 노동 문화에도 좀 되어 있지 않을까.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의미 있게 보신 관찰 지점이라든가 코멘트 해주실 만한 건 없는가. 왜냐하면 또 이런 어떤 배달 문화가 여성들, 특히 이제 혼자 사는 젊은 여성들에게 어떤 다가가는 정도는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과 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대한 최석진 선생님의 코멘트를 좀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 안에서 이제 배달 노동을 둘러싼 여러 행위자들의 네트워크를 그려주셨는데 거기에 어떤 기술적인 하부 구조로서 예를 들면 이제 뭐 교통 망이라든가 이런 테크놀로지의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게 한 축에 있고 또 맨 끝에는 엄청난 쓰레기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생태망 안에서 이 노동의 네트워크가 사고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코멘트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주어진 시간은 다 했지만 또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때문에 발제자들께서 1, 2분씩이라도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훈 선생님은 뭐 여러 질문이 있었고 의견이 있었지만 제가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상훈 선생님이나 이상길 선생님은 테크놀로지가 만들어내는 바이어스에 대해서 발목을 잡지 말라. 20세기 시선으로 보지 마라. 이런 주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건 아니었던 거 아시죠? 꼭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내가 이제 압축하면 그런 느낌이었고 두 분이 도 같아가지고 흘러가는 대로 돌아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약간 현상학자의 느낌이랄까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최 선생님께 질문 들어갈 거니까 짧게 해주세요. 예. 선생님, 되게 큰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또 어떤 하는지가 불가피한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가 신세대에 맞춰낸다도 아니고, 또 되면 원래 캠퍼스의 본질로 돌아가. 이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뭘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 자체도 없다는 게 그게 오히려 더 문제고, 그런 다음에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뭐를 토론할 것인가의 대상 파악도 안 됐다는 게 특히 이런 교육 기술 미디어 환경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상규 선생님과 관련해서 비슷한데, 앞에 부분은 현상학적으로 접근하다가 사실 뒷부분에 좀 기술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게 팀적으로 간다면 이게 다 맞물려서 미시적인 것과 중시적인 것, 거시적인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정치론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그럼 과연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도덕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그게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 교육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금 많이 필요한데 항상 우리는 기술적인 문제로 이게 활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집중되어 있다는 게 그러니까 되게 무기력한 집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교육의 가치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놓고 봤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연관되어지고 있고 그랬을 때 어떤 식의 교육에 대한 가치를 가질 것인가를 좀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되는데 대학 행정이 한 번도 그런 문제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게 한국의 문제 그 답답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역시 그런 고민을 하시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동훈 선생님이시죠. 최석진 선생님의 질문은 제가 좀 줄여면, 저도 가졌던 의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게 배달 앱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신자유주의, 후기 자본주의라 하지만 그 과정에, 금융 자본주의 플러스 테크놀로지가 개입함으로 인해서 이 비즈니스가 노동자 중에서 일부 이제 정말 비숙련 배달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어떤 통제가 나아가서 어떤 위험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 대한 논의였는데,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꼭 이게 진짜
배달 앱이 만들어내는 사건이 아니라, 이 현상이 아니라, 어떤 자본주의 이 전개 과정에서 이제 지금의 이런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모습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이상현 선생님을 얘기를 요약을 하면, 나도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당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그 공감 때문에 이 논문을 썼지만, 그 절박한 어떤 그 심정이 다른 것들, 뭐 젠더 차이라든가 그 밖에 다른 많은 차이들을, 문제점들을 뒤로 두고 일단 안전 문제만 갖고 나왔기 때문에 비어있는 점이라고 그럴까요? 논의가 안 된 점들이 있다라는 지적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제가 꼭 더 짧은 발표 시간을 보완해서 얘기할 수 있게 깊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한 행위자들 속에 존재하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신자유주의 결과로 취약성이 확산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구동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취약한 사람들이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마지막 PPT 장면을 그걸로 띄워놓고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생산성을 추구할 수 있는 자와 생산성을 추구할 수 없는 자로서의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가들은 생산성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당연한 거고, 그래서 배달 스스로도 야 걔네가 자선단체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흔히 말해서 이제 배달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모가나 시위를 하면은 얘네 임금이 400 얼마다라는 걸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벌면 너는 입 닥치고 노예 노동을 하라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마지노선으로서,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이미 이 사람들을 기계로 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갈 수 없는 위험한 곳에서 이 사람들은 노동하는 게 당연한 거고, 우리한테 위험이 되지 않게 음식은 갖다 주지만 우리한테 섞이지 않는 통로에서 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더 많은 이걸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었고요. 두 번째 젠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AI와 젠더라고 여성컴에서 해서 토론자로 나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라이더라는 것 자체가 노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지잖아요. 근데 전업 라이더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타기 때문에 굉장히 남성 중심의 문화이고 저학력 노동자이고, 그리고 근데 노조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지 간에 모든 공간이 그런 것처럼 이런 전업 중심으로 노조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게 이 숙련 노동자는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숙련 노동자를 제거하는 형태로 쭉 이 비숙련 노동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이 커넥트가 확산이 되고 도보나 자전거로 하는, 그러니까 수단을 별로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더 양을 늘려가지고 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젠더화되어 있는 과정인 거죠. 일단은 굉장히 젠더로 구분되어 있는 젠더화된 노동시장에 이게 끼어들어 있고, 이거 자체가 만드는 또 다른 젠더링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노동시장에 커넥터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여성들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자전거나 라이더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여성에게 기회를 준 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흔히 AI에서 얘기하는 것은 더 기존에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늘리는 이러한 형태의 논의로 되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체계적으로 비용과 위험이 밑으로 내려가요. 이거는 이 사람들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환경 통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 빠른 시간에 해야 되니까 민식이법이 뭐든 상관없어요. 빨리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개인의 윤리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에 위험성? 그러면 그 속에서 생산되는 것은 이 라이더보다 더 약한 자에 대한 폭력이 계속 재생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커넥터들 되게 싫어하고, 여자들이 왜 집에나 있지 왜 오냐고. 그러니까 굉장히 마초적인 문화를 하지만, 이거를 단순히 그런 식으로 논의하는 거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문제점을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자의 폭력이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가해지고 있고, 이 문화에서 또 다른 데에 더 밑으로 가는 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싶었고요. 나머지 기술적 하부 구조, 생태계망에서 쓰레기 확산, 선생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방공 후의 삶을 구축하는 사람들과
그 방공호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사람들 간의 경계에 대해서 쓴 게 그거인 거죠. 그러니까 AI나 이런 것들이 이러한 오염된 환경에서 너네는 방공호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계속 산업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모든 사람에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미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형태의 삶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답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답을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네, 없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이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장시간 이렇게 카메라 상태로 만나게 돼서 유감이지만 그래도 반갑네요. 어쨌든 이 언택트 사회라는 거에 플로어예요? 플로어 토론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광선 선생님? 다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2분 드릴게, 2분. 이기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자, 그러면 모처럼 등단하셨으니까 2분, 네, 토론했어요. 선생님 그 토론을 서별가는데 못해서 죄송스러워도 불구하고요. 말씀 잘 들었고 재밌는 그 연구를 오랫동안 수행해주시고 감사드리고 제가 많이 못 도와드려서 지금 그 질문은 뭐냐면 조금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신 능력도 얘기하시고 공기나 시간과 관련된 자본주의적 배치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말씀하시는 요지가 이쪽에 이제 노동인권의 정치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노동윤리가 제 느낌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왜 배달노동을 굳이 이것을 사례로서 듣는가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사실은 들으려고 들어왔던 거는 예컨대 이제 노동사회학이나 전통적인 혹은 노동 과정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는데 기술과 관련해서 노동의 그런 억압적 특성이나 통제적 특성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초점을 두면 사실 배달노동의 특성들이 드러났는데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전체 5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 신문사에서도 이동호들을 많이 내고 분석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제기하신 문제들은 배달노동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의 그 배달노동이 가지고 있는 질감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연구가 되려면 사실은 그런 기동문제와 관련해서 왜 얘기를 안 하셨을까? 얘기는 중간중간에 하실 다시 한번 명확하지 않게 턱 빼고 손 빼고 턱에 손 빼고 소리가 뭉개져가지고 잘 안 들렸어요. 네, 기술 문제를 간단히 얘기하시고 와크만과 와이츠만과 같이만과 이 사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실제 노동 통제와 관련된 기술의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계시지는 않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기술의 문제들을 제기해야 사실은 클럽 노동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프리랜서 노동으로의 변화라든지 비식년화라든지 AI를 가지고 한 플랫폼 노동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유명하게 드러났는데 다른 노동들과의 차이점 같은 것들 그런 노동에도 여러 결들이 있는데 그런 노동들이 제 생각으로는 다 이런 플랫폼에다 이렇게 통합되는 시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니면 사실은 굉장히 일반화되는 진술이고 왜 플랫폼 노동이냐라는 문제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선생님이 왜 처음부터 이렇게 그 포커스를 일종의 노동인권의 정치 쪽으로 잘 맞추는 것인지 기술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논의를 더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 그 선생님 제 그 연구재단에 낼 논문에는 훨씬 더 그게 찬찬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 주제에 맞춰서 쓴 논문을 발표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요, 선생님 좀 조심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논문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이 배달 노동에 한정된 거라기보다 이걸 통해서 현재 우리가 전체 사회에서 어떠한 삶이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좀
큰 맥락에서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환경성 통제라고 얘기하는 그 푸코 개념을 썼던 이유가 이게 만약에 알고리즘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기술자와 그 알고리즘의 효과로 통제되는 노동자라는 이러한 이분법이 생기는데 이러한 형태로 권력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정말 우리 주문하는 사람이며 그러니까 이게 전체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얽혀서 하나의 삶의 방식들이 만들어지는 속에서 순환되는 권력으로서의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럼으로 해서 기술 결정론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 중심으로 해서 기술 통제를 논의를 하다 보면은 일단 논의들이 뭐 인문학자는 기술을 잘 모른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 말고 이게 실제 구성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훨씬 더 풍성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시도였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네.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요. 이광 선생님 마지막 등단에서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면 안 돼.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고민이세요, 선생님. 좋은 지적이었다고 생각하고 날카로운 지적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더 이게 이제 미완성 논문이니까 더 발전시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분 토론자 선생님들 아니 두 분 선생님과 한 분 엑스트라 선생님 세 분의 토론 오늘 발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하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사쇼는 여기서 끝나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되나? 수고하셨습니다. 네.